네,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앤 피플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목줄을 매고 사료를 먹이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심에서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이들의 형량을 많이 깎아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 먼저 이번 사건 어떤 사건인지 먼저 그 개요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예. 저는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됐는데 힘해촌 집창촌 주점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확한 지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 포주자매가 30, 40대 주점 여 종업원들에게 이제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서 감금하고 참 끔찍한데요. 게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학대하고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그 참담한 건 여 종업원들의 그 특정 신체 부위에 이 돌 조각을 넣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감금되어 가지고 이 참지 못해서 이 배설한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그리고 또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해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이 촬영물을 매개로 협박하기도 하는 등 이런 16가지의 범죄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춘천지법에서 이제 언니가 징역 30년, 동생은 징역 2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번 춘천고법에서 항소심에서 언니가 징역 25년, 동생에게는 징역 17년으로 5년씩 감형해주는 판결이 알려지면서 지금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지금 개요를 말씀해 주시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매라고 하신 거 보니까요. 네.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2명의 여자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성들입니다. 어떻게 사람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더더욱이나 끔찍한 건 이분들이 무슨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는 그런 자매가 아니고 친자매입니다. 홍모씨 자매들인데 문제는 제가 피해자 중에서 또 나타난 건 뭐냐면 이 가학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이 피해자 한 분이 양쪽 귀가 2개 혈종이라고 우리 이승훈 앵커께서 아시겠지만 만두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만두기는 저기 유도 선수 그리고 레슬링 선수들 격투기 레슬링 하는 분들이 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귀 쪽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질병인데 귀가 기형적으로 변하는 거죠. 만두처럼. 그럼 계속 그랬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경찰 수사 중에 밝혀진 건데 이 키가 170cm 정도 되는 30대 여성인데 몸무게가 30kg.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4, 5학년 정도 되는 그런 상태로 심각한 영양실조로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포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 2명을요. 그러니까 자매를요. 홍모 씨라고 성입니다. 성. 아니 근데 이 2명이 집장촌에 있으면은 포주들 아닙니까? 네, 포주들입니다. 포주. 소위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만두기가 되고 이렇게 몸무게가 30kg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또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사건이 늦게 알려진 이유가 2020년 3월부터 이제 여종업원들을 감금 형태로 휴대전화 뺏고 외부하고 이제 일체 연락을 차단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금을 하거나 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또 엽기적이고 이런 가학적인 학대를 하고 공포심을 주게 하는 이런 심리적 종속 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켰는데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업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에 이 피해자들이 주변에 상담을 하다가 원주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진행돼가지고 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돼 왔던 그런 겁니다. 팀장님 말씀이시라면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또 계속 그런 학대 행위라든가 갈취 행위라든가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됐었겠죠.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어떤 혐의 적용했고요. 또 그리고 1심 때 판단은 네. 어땠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이 1심 이 가해포주들 그 자매들에게는 예. 공동감금, 공동폭행, 뭐 상습, 특수폭행, 강요, 예. 또 보니까 강제추행이라든가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메라 촬영을 해가지고 이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유사강간, 그러니까 예. 뭐 동성끼리 뭐 마치 성행위 하는 것처럼 예. 강요로 해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예. 이런 16가지 죄명인데 예. 이 검찰이 이제 동생에게 징역 40년, 언니에게는 징역 35년을 구형을 했었어요. 예. 근데 재판부가 동생에게 징역 30년, 언니에게 징역 22년을 선고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선고 전 이 현대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하고 그러니까요. 엽기적이고 또 가학적인 범행이다. 죄책감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예. 모든 국민이 그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헌법에 비춰 상상할 수 없도록 잔혹했고 예. 반인륜적이다. 특히 제가 가장 그 마음에 그 아팠던 예. 건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예. 이렇게 질타를 1심에서는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들은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셨군요. 아니, 보통 그 이승우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예. 지금 그 집창촌의 성매매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 사실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질환이 예, 있거나 예.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거나 또 본인의 어떤 생계유지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그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예. 집창촌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정말로 그 남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런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이런 생계유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소위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위반이 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재판장이 전 정말 제대로 짚었다고 봐요. 예. 예. 더 이상 갈 곳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예.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 질타를 한 게 저는 와닿는 거였죠. 예. 예. 팀장님, 그런데 지금 뭐 카메라 촬영도 하고 유사 성행위도 시켰다는데 이 사람들 그 포즈 자매들 나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지금 언니가 52세고요. 예. 그다음에 동생은 49세입니다. 나이도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연 인간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있는 사람인지 이거에 예.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의 뭐 정말 그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그 끓는 물을 붓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예, 예. 방바닥에 흘려놓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이런 게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드는 건데 사실 실제로 있었던 예. 일입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2심에서는 형량이 줄었어요. 왜 줄은 겁니까? 이 강형 사유가 이제 인간으로서 뭐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1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번복하고 부인했다. 또 예. 상당 부분 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질타를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춘천고법에서는 예. 이런 악독한 참담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서 이 형량을 5년씩 줄여줬다.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국의 많은 그 NGO 단체라든가 많은 그 양식 있는 특히 여성 사회에서 굉장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라고 했으니까요. 일부입니다. 뭐 예. 한두 명 정도가 합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이렇게 합의 보면 다 줄여주는 겁니까? 지금 같은 범죄 뭐 하더라도 이제 양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어떤 것들을 반영을 하냐면요. 예. 보통 우리가 법적 용어로 개전의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 여부. 근데 예. 이런 걸 그 악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 실제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반성문을 굉장히 많이 제출하는 겁니다. 예. 재판부에. 근데 또 판사님들은 이걸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 원치 않는다. 피해자 예. 의사. 그다음에 피해 회복입니다. 예. 보통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이나 배상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또 굉장히 허울 좋은 얘기가 있죠. 예. 이런 악독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가족이 있어서 가족들 생계 유지자다. 예. 또 나이가 여성으로서 뭐 50, 60대는 고령이다. 예. 또 하나는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이 특정한 직군에서 전문 자격 있는 자로 국가나 사회나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 보유자다. 예. 이런 것도 지금 감형의 사유가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악독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또 그 형을 감경이나 감면해주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또 팀님께서 또 경험이 많으셔서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결국에는 뭐 자기를 가해했던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러면서 네네.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합의 자체가 협박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합의 자체가 협박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사건에 이 여성들을 처벌하는 걸로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약점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강요하는 합의를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피해자 중 한 분은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냐면 지금 피의자들 이 포주 자매들이 이 적용된 범죄 사실이 굉장히 과장됐다 또 이렇게 옹호를 해줬어요. 그럼 이게 과연 본심에서 우러난 그런 옹호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매매 업소의 이런 그 약자,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 축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 본인들이 현행법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갈취나 폭력, 학대, 감금 이런 인권적인 범행을 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이용 범행했다 이렇게 질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생계 유지, 뭐 질병 치료 수단 이게 이제 성매매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벗어나게 되면 당장 질병 치료나 가족의 생계 유지나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결국 악덕 행위를 한다. 이랬기 때문에 1심이나 2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응징이 철퇴를 가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팀장님 아직도 성매매 업소가 있고 포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원들 그 약점을 잡고 이제 허울 좋은 선불금, 대출 보통 이런 걸 받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그 자신들 업주나 이런 사람들 휴하나 집에 관리해 두고 상습적으로 착취하거나 갈취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 노예 그처럼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섬 같은 데서. 마찬가지예요. 도심에서도 이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사회적 약자인 이런 사람들을 휴하에 두고 집에 관리해 두고 갈취행위나 어떤 감금이나 이런 형태의 범죄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현실도 존재를 합니다. 현실로 또 존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뭐 행태가 변했다거나 그런 건 또 있어요? 형태가 변하죠. 과거에는 대면하고 이제 성매매를 하거나 업소에서 이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유흥을 보통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영어를 써서 안 됐습니다. 뭐 아날로그 형태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란히 손잡고 사이좋게 이제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SNS로 이제 미팅을 하거나 그다음에 조건 만남 같은 거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텔레그램이든가 아니면 중국의 위챗이라든가 뭐 이런 그 회의 서버가 있는 그런 SNS를 이용을 하죠. 지금은 또 유흥업소에서 유흥 즐기다가 이제 안 좋은 사이처럼 헤어져요. 왜 그러냐면 생활 질서계라는 이런 경찰 단속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사이처럼 헤어지고 나중에 각자 지정된 숙박업소 장소로 이동해서 사이좋게 만나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다 처벌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네? 그런 사람들 걸리면은 다 처벌받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대개 보면 이제 벌금형이지만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받고 이렇게 처벌을 받죠. 근데 가장 큰 처벌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가족들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알게 돼요. 성매매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그게 가장 전 큰 처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또 거꾸로 또 저것도 될 수 있겠네요. 위협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약점이 돼가지고 협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뭐 팀장님 말씀은 뭐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데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범죄가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요. 이번 사건 알아봤습니다.